자, 시작하자. 차렷 어, 경례. 예,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1일에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2 알츠하이머부터 챕터 13의 마비의 순서와 특징에 대하여 발표를 맡은 21번 박경태입니다. 목차는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갈 예정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알츠하이머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손상되지 않은 콜린성 신경의 결핍으로 관찰됩니다. 특히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핵 기저부와 같은 서브코티컬 에어리아에서 많은 신경의 결핍이 관찰되었습니다. 치료는 다른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과 동일하게 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츠하이머의 치료제인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크린은 1993년 FDA가 경증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의 빈도의 증가와 간 독성 때문에 약물의 유용성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네페질은 초기에는 하루에 5mg을 투여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하루에 10mg을 투여합니다. 최근 연구로는 중증에서 시비어한 상태일 때 하루에 23mg 투여 시 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도한 말초콜린성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횡문근 융해가 발생 시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리바스티그민은 지용성이 높고 더 오래 작용하는 카바밀레이팅 이니비터로 미국과 유럽에서 구강 및 피부 패치 형태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높은 치사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독성 예방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피리도스티그민은 소만과 같은 신경 에이전트 독성을 예방하여 독성을 무력화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약입니다. 이 약과 관련하여 페르시안 설프월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 신드롬은 1차 걸프 대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피리도스티그민을 투여하고 장기간 투적한 결과 신경학적 증후군의 발병률이 낮았기에 명명된 신드롬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항콜린 약물로 인한 중독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중추 말초 항콜린성 작용을 하는 약물들은 아트로핀, 무스카리닉 에이전트 이외에도 페노티아진, 항히스타민, 트리사이클릭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파이소스티그민은 이러한 약물의 과다 복용 또는 비정상적인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중추 항콜린성 신드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사이클릭 항우울제와 페노티아진의 다른 독성 효과는 파이소스티그민에 의해 치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이소스티그민의 부작용으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챕터에 대하여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리세터의 배경과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룰 것은 콜린성 수용체 중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입니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의 서브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3개의 서브타입은 각각 신경끝 접합부와 말초 자율신경절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시냅스 이후로의 신경 전달을 매개합니다. 이 수용체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이름 불리게 된 이유는 알칼로이드 니코틴과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모두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연구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큐라레와 니코틴 작용을 연구했던 100년 이상 전에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원형 양리 수용체라 명명했습니다. 또한 콜린성 신경 전달을 위한 수용체의 특수한 구조와 천연 독소를 활용하여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특성화했습니다.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콜린성 신경 전달을 매개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콜린성 신경 전달은 여러 동물들의 운동을 매개합니다. 그래서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여 이런 신경 전달을 막는 많은 펩타이드, 털페노이드, 알칼로이드 톡신들은 포식에 관련하여 발달해 왔습니다. 예시로 앞서 말한 톡신들 중에서 알파톡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알파톡신은 크레이트, 코브라 등 독사들의 독에서 추출할 7킬로달톤 펩타이드입니다. 이 독소는 신경근에서 신경 전달을 강력히 억제할 수 있으며 쉽게 방사성 표지가 가능하기에 유용한 수용체 프로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성 수용체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전기뱀장어와 전기가오리의 전기기관에서 풍부한 양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얻음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이 생물들의 전기기관 표면의 최대 40%는 흥분성 콜린성 수용체들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알파톡신 프로브를 이용해 이 생물들에서 얻은 수용체를 정제한 후 유전학적 처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기능적 성질과 이 수용체 소단위체의 주요 구조들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코틴성 수용체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3개의 서브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크게 보면 2개의 서브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서브타입은 골격근에는 NM, 신경에서는 N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격근의 니코틴성 수용체는 5-HT3 수용체 및 억제 아미노산 수용체인 가바 글라이신을 포함하는 펜타메릭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과 상동성을 공유합니다. 이 각 서브 유닛의 금자 질량은 40에서 60kDalton입니다. 각 서브 유닛에서 약 210개의 아미노 말단 장기가 라지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을 구성합니다. 또한 TM3와 TM4 사이의 영역은 세포질 구성 요소의 대부분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헬릭스 구조인 TM2가 인터널 포어 부분을 구성하며 나머지 TM1, 3, 4가 채널의 페리미터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 채널은 오량체 구조이기에 5개의 서브 유닛에 있는 각각의 TM2에 의해 정렬됩니다. 먼저 골격근의 니코틴성 수용체의 첫 번째 특징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종류의 서브 유닛들로 오량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학양육적 관계는 알파가 나머지 서브 유닛들의 2배입니다. 서브 유닛의 구성은 태아 때 감마가 있다가 성숙해지면서 입실론으로 대체됩니다. 각 서브 유닛들은 40% 정도로 동일한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격근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두 번째 특징은 5개 서브 유닛의 배열 방식입니다. 이 서브 유닛들은 유사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이온 채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된 수용체 자체는 비대칭 분자이고 290kDalton의 분자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아고니스트의 결합 부위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개의 서브 유닛들은 서브 유닛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아고니스트 결합 부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알파와 감마 사이 그리고 알파와 델타 사이 공간에만 리간드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 유닛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2개의 서브 유닛 쌍들은 리간드의 특이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경의 니코틴성 수용체를 보겠습니다. 신경에서의 니코틴 수용체도 마찬가지로 오량체를 이루고 있지만 서브타입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서브타입에는 9개의 알파 서브타입이 있고 3개의 논알파 서브타입이 있습니다. 모든 조합의 수용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 서브타입을 구별하는 리간드의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코틴성 수용체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온 채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온 통로는 일반적으로 양이온의 비선택적인 통로라서 나트륨, 칼륨 그리고 가끔 칼슘 이온의 투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전류의 대부분은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이러한 니코틴성 수용체에 2개의 아고니스트가 붙게 되면 수용체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온 채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니코틴성 수용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니코틴성 수용체와 관련하여 근접합부에서의 신경근 차단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근 차단제들은 탈분극제와 경쟁적 비탈분극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런 신경근 차단제들은 기관 내 삽관을 용이하게 하거나 수술 중에 골격근을 이완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현재 단일 탈분극제인 석시네콜린만이 임상에서 제너럴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 비탈분극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경근 차단제와 관련하여 초기 구조 활성 연구에서 폴리메틸린 비스3메틸 암모늄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아고니스트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데카메투니움이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현재 미국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카메투니움은 4차 니트로젠 사이에 10개의 탄소 원자가 존재합니다. 데카메투니움의 메토니움은 메틸기의 메스와 아모늄 이온의 어니엄이 합쳐진 것으로 데카메토니움은 탄소가 10개라서 데카 그리고 메소니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화합물은 사슬에 탄소가 6개 존재하여 헥사메토니움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신경근 차단에는 별 효과가 없었으나 신경절 차단제로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탈분극 신경근 이완제와 경쟁적 비탈분극 신경근 이완제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탈분극제이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경쟁적 비탈분극제입니다. 탈분극제들은 모두 사슬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석시네콜린의 가운데에 석시네이트와 양옆에 아세틸콜린을 두 개 붙여놓은 형태를 띱니다. 이와 구분되게 비경쟁적 비탈분극제는 모두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근 차단제들은 작용하는 방식, 구조, 임상적 사용, 그리고 4차 암호중 간의 거리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탈분극제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서 아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또한 탈분극제는 자유결합 회전을 가능케 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석시네콜린만이 임상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4차 암모른 기 사이의 거리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적 비탈분극제는 아세틸콜린 리셉터와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여 비교적 부피가 크고 리지드한 분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에이전트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4차 암모른 그룹 간의 거리는 1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석시네콜린이 있는 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처음에는 아세틸콜린과 같은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근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임에도 아고니스트라고 부릅니다. 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아세틸콜린처럼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온 통로를 개방함으로써 이온 유출입을 야기하여 포스트 정셔널 멤브레인의 탈분극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의 저항성을 지니고 있으며 혈장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시네틱 클레프트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탈분극성 근이완제들은 하나의 분자가 수용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다른 분자가 즉각 붙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종말판은 반복해서 탈분극이 일어나 이온 통로가 지속적으로 열려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반복적 흥분이 유발되어 초반에는 근육들의 연축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수축 후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제1상 차단이라고 불리는 이완성 마비가 나타납니다. 이런 제1상 차단은 페리정셔널 나트륨 채널, 즉 볼테이지 게이티드 나트륨 채널이 종말판의 재분극 형성 전까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기전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의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볼테이지 게이티드 나트륨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채널은 보시다시피 두 개의 관문이 존재하는데요. 위에 있는 전익 의존성 관문은 종말판의 지속적인 탈분극에 의해 영향을 받아 열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반면 아래에 있는 시간 의존성 관문은 초기에는 열렸다가 시간이 지난 후 닫히게 되며 종말판이 재분극되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즉 수축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닫힌 비활동성 시간 의존형 관문 때문에 나트륨이 통과하지 못하여 종말판에서는 지속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지만 종말판 주위 근세포막에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완성 마비, 즉 제1상 차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는 경쟁적 작용제인 디투버클라린과 탈분극제인 데카메토니움의 특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각의 이전에 투여한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같은 특성을 지닌 근이완제에서는 어딕티브한 효과를 보이고 다른 특성의 근이완제에서는 안타고니스트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경쟁적 비탈분극제로 인한 차단은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해 가역적이지만 탈분극제로 인한 차단은 불가역적입니다. 특히 경쟁적 비탈분극제에서는 탈분극을 일으키지 않고 탈분극제에서는 탈분극을 일으키며 초기에 짧은 수축이 있습니다. 탈분극제인 석시네콜린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제1상 차단에서 제2상 차단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제2상 차단은 종말판의 지속적인 탈분극 상태로 인해 수용체의 탈감작 반응이 일어나 탈분극성 근이완제가 수용체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체가 작동하지 않아서 종말판에 이온 통로가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2상 차단 동안의 말초 자극에 대한 반응은 경쟁적 및 탈분극제와 유사하지만 제2상 차단의 발생 요인에는 약물의 노출 시간, 사용된 약물의 농도, 근육의 종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적 비탈분극제처럼 안티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로 가역했을 경우에 반응을 전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아래표는 제1상 차단과 제2상 차단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렇게 제1상 차단과 제2상 차단을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각 상에서 차단의 특성이 매우 달라서 각 상의 차단마다 대처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1상 차단의 경우 수용체의 이온 통로가 열려 있어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이지만 제2상 차단의 경우에는 수용체의 탈감작 반응으로 인해 이온 통로가 열리지 않은 재분극 상태입니다.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에 관해서 트레인-오프, 즉 TOF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TOF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TOF란 신경근 검사에서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근육에 연속적인 4번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난 근육의 반응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상 차단이 경쟁적 비탈분극제의 반응과 비슷하게 페이드한 반응을 보이지만 제1상 차단에서는 페이드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컨스턴트하지만 반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신경근 검사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많은 다양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TOF의 경우에는 임상에서 주로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근 차단제들의 작용 기전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신경근 차단제들의 작용으로 인해 골격근의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경쟁적 비탈분극제는 초기의 운동성의 약화가 이완성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마비의 순서는 눈, 턱, 후두 근육처럼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에서부터 손발, 몸통 근육 순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늑강근과 횡격막이 마비되면서 호흡이 멎게 됩니다. 정반대로 근육의 회복은 마비와 반대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제 탈분극제인 석시닐콜린을 정맥 주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석시닐콜린은 단기간 투여와 장기간 투여로 인한 마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간 1회 정맥 주사로 석시닐콜린을 주입했을 경우 초반에 짧게 가슴, 복부 등의 근육이 수축하고 1분 이내 이완을 시작하면서 2분 이내 최대 이완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때 앱니아, 즉 무호흡은 최대 이완 효과를 보일 때 나타납니다. 또한 석시닐콜린은 근육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단기간 투여와 다르게 석시닐콜린을 장기간 투여한 경우 근육세포에서 장기간 탈분극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칼륨 이온을 잃고 나트륨 염소 칼슘 이온을 얻습니다. 특히 근육 힘줄 인대 같은 염조직에 광범위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석시닐콜린 장기간 투여로 인해 칼륨 이온이 과다하게 유출되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시닐콜린 투여에 대한 금지사항이나 투여 시 주의사항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투여한 석시닐콜린은 제1상 차단을 유발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경우 제2상 차단으로 전환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시닐콜린을 장기간 투여했을 경우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 학생 보면 발음을 좀 보면 피노사이아진 그렇게 발음합니다. 패시큘레이션을 여러분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옛날에 비교해부학해서 닭의 그 심장을 꺼내서 테이블에 얹어놔도 꼬물꼬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수축이 되지는 않지만 패시큘레이션 연축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국소적으로 전체